이거 유명한 그림이죠. 뭐가 먼저 보이셨나요? 오리? 토끼? 이건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없어요. 심리 테스트 그런 것도 아니고 자뇌형 인간, 우뇌형 인간, 뭐 MBTI 어쩌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 각종 이벤트나 경제 지표 발표에 반응하는 시장의 모습을 봤을 때 갑자기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다들 이제 이 정도면은 많이 내렸다. 무슨 소리냐? 아직 하락 안 끝났다. 이게 아직까지는 방향성이 확실히 이제 잡히는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지표들이 발표되면 될수록 더욱더 이제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참 재밌는 게 인간은 적응하는 동물이라서 언젠가부터는 인덱스 한 2%대 움직이는 거는 예사고 한 3% 움직이면은 뭔 일 났구나. 한 3, 4% 정도는 움직여줘야 망했구나. 살았구나 하는 그런 세상이 와버렸어요. 우리가 너무 무뎌져서 그렇지 원래는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S&P 시총이 한 40 trillion이었을 때 인덱스가 2% 움직인다는 거는 한 800 billion이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약 1000조 원이 하루에 왔다 갔다 한다는 건데 그래서 2% 움직이는 것도 굉장히 큰 이벤트이고 유의미한 움직임인데 이제 올해는 사실 시총이 많이 증발해서 S&P 기준 한 35조 달러 이하로 떨어진 지 오래긴 했지만 이 구간에서도 역시 2%가 움직인다는 건 700 billion이잖아요. 그래도 지수가 4% 움직인다는 거는 1.4 trillion dollars가 1.4조 달러가 하루에 움직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진정한 서프라이즈는 이것도 벌써 사람들이 다 망각하기 시작했지만 사실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사실 월요일까지만 해도 목요일에 발표됐던 지표들이 있었죠. 인플레이션 수치가 발표되자마자 예측치보다 높잖아 라면서 아주 시장이 나락으로 떨어졌었는데 실제 값이 8.2%였고 예측치가 8.1%. 이게 예측치보다 높다는 건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표 발표가 나오자마자 하락을 하더니 또 막상 장이 열리고 시장이 좀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더니 인플레이션 수치를 막상 뜯어보니까 어차피 뭐 높은 거는 다 반영되어 있던 거고 근원 물가 지수는 높지만 휘발유나 중고차는 꺾이고 있고 이제 또 경기 민감주인 반도체주 대표주자 TSMC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뭐 여러 가지 뭐들이 있었어요. 이걸 딱 꼭 집어서 뭐 때문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앞으로 3분기 실적이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건가? 라는 이제 희망 시그널이 있었고 그러면서 다시 상승하기 급등하기 시작하더니 거의 5% 6% 이상이 올랐었죠. 같은 날 최저점 대비 그렇게 해서 13일 같은 경우는 하루에 낙폭이 5% 6%를 말도 안 되는 낙폭을 경험하면서 나스닥이 플러스 2.2%로 마무리를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스윙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나스닥이 바로 다음 날에 다시 또 마이너스 3%를 하락하고 S&P도 마찬가지였죠. 시장이 이렇게 급등 급락을 하면은 애프터thought이라도 왜 그랬을까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고 다들 궁금해하는데 갈팡질팡하고 있는 이 사이에 그럼 우리만 그러는 걸까? 미국 증시 상승론자와 하락론자들의 의견들이 어떻게 갈리는지 한번 봅시다. Bad news first. 하락 의견부터. 먼저 부의 파괴 효과를 말하는 이 부류가 있어요. GDP 기준으로 볼 때는 이 부의 파괴가 거의 2008년 금융위기 수준이다. Inflation has moderated after prior S&P drops of at least 19%. 그럼 여기서 말하는 wealth destruction, 부의 파괴라는 거는 정확히 뭘 뜻하는 걸까? Wealth destruction as a share of GDP. 자, 이 차트는 미국의 이제 equity market cap, 주식시장의 전체 시가총액이 GDP의 몇 %인지를 나타내는 차트입니다. 코로나 때 이제 한 100 가까이까지 내려갔다가 2021년 말에 250 정도에서 정점을 찍고 지금은 이제 급속도로 하강해서 이제 160% 수준까지 와 있죠. 즉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고 경기 과열을 막으려고 하면서 이런 주식시장의 하락 역시 이게 너무 과한 정도가 아니라면은 연준이 괜찮다라고 생각한다는 건데 올해 상반기 주가 폭락으로 미국인들의 순 자산은 net worth 기준 무려 4% 이상이 증발을 했고 미국인들의 순자산이 144조 달러인데 이 수치가 지금 2008년 이후 가장 두 번째로 큰 이제 하락폭이라고 합니다. 이 덕 램지라는 이 사람의 리서치에 따르면 우리가 지금 진짜 걱정해야 되는 거는 증시 하락이 단순히 주식의 평가가치 하락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나라, 국가 전체적인 부의 감소로 이어진다는 이런 앵글로 접근을 하는데요. 넷 데이비스 리서치라는 데에서 집계한 데이터
데이터에 따르면 이 자산 가격의 폭락으로 인해서 국내 총 소득 대비 주식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수준에서 본다면은 역사적 수치의 상위 5분위에서 벗어났다고 해요. 이 차트가 말하는 게 그건데,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이제 GDI, 국내 총 소득이에요. GDP가 아니라 이제 한 나라의 모든 경제 주체들, 가계, 기업, 정부들이 취득한 소득의 합계를 보는 건데, 결국에는 이제 번 돈만큼의 이제 증시 추이를 본다는 건데, 우리가 말하는 웰스의 상대적인 변화를 보기 위해서는 이제 미국 증시랑 총소득 추이를 비교한 거죠. 지금 이 첫 번째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제 S&P 인덱스 추이이고 1925년부터 2022년 9월 30일 3분기 말까지 무려 100년치 데이터예요. 이 두 번째 그래프는 뭘까요? 이거는 주식시장의 가치라는 거를 이 시장에 상장된 모든 회사의 시총으로 놓고 볼 때 이 시총의 합계가 국내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비율로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각 시대별 시점마다 소득 대비 시장에서 유가증권의 가격이 싸다, 비싸다를 나타낼 수 있는 건데, 이 트렌드 라인에서 위로 올라가느냐 밑으로 내려가느냐를 보면서, 그리고 이 세 번째 차트는 이 두 번째 차트에서 말하는 이 비율이라는 게 역사적으로 순위를 매길 때 몇 등 정도 드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이 점선 트렌드 라인을 기준으로 이제 위쪽이 상위권이고 이제 아래쪽이 하위권, 이 bottom quintile 부근을 향해 돌진하고 있는 지금의 차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증시가 고점이었을 때 75%였고 지금 아직 25%, 25% 부분이라는 거는 시장이 요즘 이래저래 두들겨 맞고 정신 못 차리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이 소득 순 자산의 비율로 봤을 때 이 트렌드에서의 감소 추세로는 앞으로 더 하방이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다른 피리어드들도 보면은 지금 역사적으로 봤을 때 상위 5분위에서 벗어나는 트렌드상으로는 항상 그 바로 다음에 혹은 3년, 5년 후에 증시 하락이 동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트렌드가 유효하다면은 앞으로도 S&P가 갈 길에 대해서 이제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뷰가 있는데, 이건 역시 앞으로 이제 S&P가 추가 하락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뷰 중에 하나인데, 이들의 로직은 이거예요. 만약에 이런 긴축 사이클이 두 번 오면 어떻게 되는 건가 라고 접근하는 스트리트 뷰 중에서 대표 주자가 Bob Prince, Bridgewater co-CIO로 유명한 사람이죠. 이제 투자 총책임자 아저씨인데, 이 사람이 하는 말도 아직 증시 바닥이 남았다 주의인데, 그 이유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현재 연준의 기획경제에 대한 뷰랑 연관이 되어 있어요. 버 프린츠가 말하기로는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으면서도 경기 침체도 한꺼번에 막아야 한다는, 어떻게 보면 동시에 잡을 수 없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고 있다. 일단은 가장 급한 인플레이션을 우선적으로 잡다 보면은 어느 시점에서는 이 최악의 침체라도 피하기 위해서라도 금리 인상 사이클을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히 온다.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밸런스를 맞추려다고 보면은 일단은 스톱했다가 다시 시동을 걸어야 할 상황이 올 테고,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 인플레이션도 한 방에 잡지 못하고 금리 인상 사이클만 2회 연속 단행하게 되는 이 최악의 시나리오가 올 수 있다. 그리고 당연히 그거는 증시에 악영향을 끼치기 뻔하기 때문에 꽤 암울한 전망을 올해 여름에 강력하게 피력한 적이 있죠. 마치 파웰이 볼커 이전의 그 아서 번즈처럼 실책을 할 거라고 보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사람 스스로도 나중에 회고하는 걸 보면은 나는 분명히 기회가 있었음에도 확실히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했고 그렇게 실책을 했다고 시인을 하기도 해요. 대략적인 스토리가 뭐냐면은 이게 볼커 바로 이전 이야기예요. 그때 당시 1차 오일 쇼크로 인해서 74년도에 굉장히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자 11%가 올랐었고, 요즘 우리 9%도 만만치 않게 막장이지만 그때 당시 기준으로도 11%는 당연히 매우 이례적인 거고, 미국 같은 경우는 한국전쟁 이후로 첫 10%를 돌파했던 그 시점이라서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 그때 당시 나름의 강경 조치를 취했고 일단 1차적으로 꺾고 났긴 했지만,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발생한 백파이어 했던 것들 몇 가지가, 일단 실업률이 역대 5%에서 9%대로 치솟고, 이제 약간 경기가 갑자기 안 좋아지려고 하니까 그렇게 강경하게 나갔던 정책에서 갑자기 꼬리를 내리고 단기 금리를 내려버리는, 그 이후에도 이제 추가적인 금리 상승 조치를 취하지 않고 2차 오일 쇼크가 찾아오고 물가는 이제 더 높이, 그때 당시를 가리키는 말이 The Great Inflation Era라고 해서 이제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이제 레퍼런스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 연준 의장이 물러나고 이제 펄 볼커가 등장하면서 이제 볼커식으로 훨씬 더 강경한
다정하게 경기 침체가 찾아오던 말던 너 미쳤냐 살해 협박까지 받아가면서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린 결과 물가가 단기간에 잘 잡히게 됐죠. 아무튼 과거에 그런 사례도 있으니 경기 침체를 피하려고 조금이라도 이 사이클에서 벗어나는 짓을 한다면은 의도치 않게 두 번의 타이트닝 사이클이 올 수 있고 그런 긴축 사이클 두 번을 맞이하다 보면은 증시가 완전히 나락으로 간다 뭐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우리의 JP 모건 제이미 다이먼 님이 또 나오셔서 또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했었습니다. 야, 지금 S&P 500 지금 여기서 20%더 떨어져도 놀라지 마라 라고 하면서 시장에 또 한 번의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했는데요. 이미 유럽은 침체 상태이고 전쟁도 끝난 것 같지도 않고 이제 연준의 밸런스 축소도 있고 시장이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고 빠른 금리 인상 앞으로도 좀 쉽게 잡힐 것 같지 않는 인플레이션이 트렌드 여러 가지 지표들이 결국에는 경고 신호라고 자기는 받아들이고 있고 앞으로 한 6개월 이내에 경기 침체로 들어설 수 있다라고 내다보고 있는데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S&P 500 역시 지금 추가적으로 20% 하락하는 것도 굉장히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도 이런 식의 하락은 발생을 했었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들어서면서 우리도 지금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말하면서 이 시장의 패시미즘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의견도 많지만 빠르면 내년부터도 상승을 예상할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긴 있습니다. 네, 시장 긍정론자들을 좀 보자면은 최근에 좀 목소리가 컸던 사람이 제레미 시글 교수가 있죠. 아, 연준이 지금 타이밍을 잘 몰라. 지금 이렇게 급해서 고강도 긴축 정책을 피고 있는데 이 수준으로 계속 가면 다들 망하기 때문에 이 속도를 늦출 수밖에 없고 그 순간이 오면은 증시는 앞으로 30% 이상 상승할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분은 좀 대표적인 bulls 중에 하나예요. 이제 대표적인 시장 강세론자인데 어쨌든 내년에 30%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고 있어요. Undervalued US stocks could soar 30% next year. The fear of Fed over-tightening 하고 있다. is keeping lid on stock. 지금 약간 연준의 너무 고강도 긴축 모드 때문에 주식시장이 지금 무서워서 공포 하락을 하고 있는 거지. 그 랠리가 올 거다. 제레미 시거 누군가? 이분은 이제 교수죠. 이제 유펜 파이낸스 간판 교수님입니다. 교수들의 말이 시장에 이제 큰 웨이트를 주지는 않죠. 원래는 미국 시장 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 같은 경우는 블룸버그도 자주 나와서 코웃이 여러 번 될 만큼 나름 업계에서 영향력이 있는 교수이고 이분 이제 교직에 있을 때 저도 있었거든요. 벌써 한 16년 전에 수업 들을 때만 해도 와, 저 나이에 정정하네 라고 했었는데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게 내년에 30% 치솟을 거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이분이 아직 이렇게 활발한 게 더 신기해요. 아무튼 이분도 예전부터 시장 강세론자였는데 금융위기 끝나고 상승 2년차에 접어들었던 2011년에도 아직 스톡마켓, 부마켓은 멀었다라고 외쳤고 그게 사실로 되기도 했죠. 옛날 2014년 기사인데 Notoriously Bullish 상승론자로 굉장히 유명한 이분의 로직은 일단 전체적으로 스톡마켓이 undervalued 돼 있다, 저평가돼 있다 in the long run 지금부터 1년에서 1년 반 후만 보더라도 20-30% 상승 여력이 있다. 롱런으로 보면은 지금 주가가 너무 undervalued 됐다. 즉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앞으로 1년에서 1년 반 안에 늦출 것이고 이 금리 인상의 폭이 줄거나 아니면 멈추고 다시 낮아지기 시작한다면은 그럼 주가 할인율이 낮아질 테고 equity risk premium도 떨어질 거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는 저평가됐다. 바로 내년 내후년 시점까지만 보더라도 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본인도 2020년, 2021년 이제 대세 불마켓이었을 때 심지어 나도 그때는 좀 뭔가 비정상적이어서 super hawkish한 입장이었다고 하면서 이제 금리 인상을 오히려 지지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연준이 너무 가파르게 속도 조절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Siegel says 연준이 좀 give it some time 좀 해야 된다. 금리 올렸다고 당장 내일부터 인플레이션 꺾일 거라고 기대하면 안 되고 계속 금리 인상 속도 이렇게 가다가는 인플레이션보다 더 강력한 경기 침체가 찾아오고 그러면 진짜 다 망하는 거다. 이 침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연준은 이제 금리 인상의 속도의 완화나 이 dovish pivot과 함께 이제 증시 반등 그리고 상승이 올 거라고 이제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disinflation time lag를 보는데 이게 뭔 소리냐면 이미 부동산이나 상품 시장은 deflation 트렌드가 보이고 있는데 시장이 해석하고 반응하는 CPI 발표치는 현재 물가 추이보다 많이 타임 라그가 있기 때문에 바로 지금의 경제 현실을 반영하기에는 이런 지표들의 발표가 이미 너무 한 발 늦다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실물 경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아직은 시장이 그 지표들을 반영하기에는 이 타임 라그가 너무 크다라는 거고 인플레이션 수치 자체도 그런 타임 라그를 감안했을 때 증시가 놓칠
놓치고 있는 게 너무 많다. 따라서 지금 시장은 선반영을 못하고 있는 실물 경제 지표들이 꽤나 있다라는 건데 이건 사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킹반영의 논리와는 좀 반대되는 입장이기도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401k, 미국의 연금제도인 이 401k 이건 사실 액티브하게 매니지하는 어카운트는 아니다 보니까 대부분이 주식시장에 몇십 년간 넣어둔다는 생각으로 대부분 이제 인덱스 추종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블루칩 투자하는 그냥 뭐 믿을만한 펀드에 넣어놓고 따먹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텐데 이건 약간 사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01k 같은 거는 그냥 회사에서 매칭해주는 만큼 맥스아웃해서 넣어두는 게 맞습니다. 당장 목돈 필요할 거 아니면은 이거는 사실 투자의 개념보다는 절세 전략에 더 가깝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본인의 인트레스트가 엮여 있어서 당연하긴 하겠지만 이 401k 운용사들 대형 연기금 자산운용 이제 전문 인력들이 요즘 하는 말도 지금이 미국 증시 역사적 저점일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 뭐 리세션이 오겠지만 우리가 뭐 10년 내내 리세션일 것도 아니고 좀 길게 보자라고 하면서 이제 401k를 디펜드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지금 시장에 닥친 똑같은 상황을 놓고도 모두들 정반대의 견해를 내놓고 있다는 건데 사실 아까 나왔던 그 토끼 오리 그림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면 이 그림을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되게 명확해요. 오리가 될 수도 있고 토끼가 될 수도 있지. 하지만 결정하는 거는 결국에는 그림을 보는 관찰자, 자기들 자신의 몫이다. 그리고 어떤 앵글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같은 그림도 다르게 보고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건데 투자라는 게 사람이 하는 거고 그리고 이거를 사고하는 직관이 다 다를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편향된 시각일지라고 하더라도 그거조차도 시장이죠. 시장은 노이즈도 포함된 게 시장이니까.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특정 지표의 발표나 정책적 방향성, earnings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지 최대한 좀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입장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생각해 봐야 한다는 말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이게 지금 오리라고 생각하면은 오리일 수밖에 없고 아니면 반드시 오리여야만 하고 내가 지금 이거를 토끼라고 본다면은 이거는 반드시 토끼일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오리가 보일지라도 지금 토끼를 보고 싶어 할 테니까 그런 점을 좀 유의해 보면서 여러 가지 시장의 뷰를 보고 증시를 팔로우를 하자라는 게 오늘의 결론입니다.